6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2주간 5차례에 걸쳐 너무 짙은 썬팅의 위험성과 해외 교통 선진국들은 불법 썬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 불법 썬팅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자조 섞인 비관적 전망도 많은데 불법 썬팅 문제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에 천착해온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썬팅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 시대, 자타공인 국내 최고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교수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 썬팅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차나 아니면 보행자를 인지를 못해서 이 접촉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고.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짙은 썬팅은 야간 운전이나 터널, 지하주차장 진입 등 순간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갑자기 건너는 보행자라든지 이런 걸 못 본다든지 또 다른 차의 상태를 못 봐서 실제 관련 동영상을 보면 불법 썬팅의 위험성이 피부로 체감됩니다. 앞면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30% 차량인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는데도 전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하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조명이 있는 지하주차장인데도 좌회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헤드라이트 불빛 사각지대가 생기자 음산하니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 주변의 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탑승자 본인, 운전자 본인도 이 장애가 되고 위험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김 교수는 특히 이른바 거울처럼 반사 썬팅이라든지 생유리 썬팅은 다른 운전자의 직접적 위해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는 심지어 반사 썬팅을 써서 이 낮에 햇빛이 반사돼서 다른 차에 이 눈부심을 일으켜서 도리어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물론 김 교수도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뜨거운 태양열 차단 등 썬팅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 효과는 법이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커멓게 바를수록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잘못된 편견과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불법 불감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특히 이 자동차 썬팅은 썬팅, 즉 틴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운전 선진문화의 안전문화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좀 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불법 썬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전국 모든 불법 썬팅 차량을 한꺼번에 벗겨내는 건 비용 문제와 운전자 반발 등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은 단계적 규제 강화와 정상화입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건 불법 썬팅의 무감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동시에 일정한 단속과 규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너무 새카맣게 한 것이라든지 반사 썬팅에 대한 거, 또 앞유리 색 썬팅에 대한 것들은 단속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진행을 하면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은 것들부터 우선 바꾼 뒤 점차 단속 범위를 넓혀나가며 동시에 신차들은 제도적으로 불법 썬팅을 못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썬팅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면서 이런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점차 강화하는. 썬팅을 단순히 썬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문화 전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착의 계기와 지렛대로 삼고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김필수 교수의 지론입니다. 따라서 썬팅, 틴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안전문화에 대한 선진화, 또 제도 법적인 기준의 정립이라든지 또 중장기적인 신뢰성 있는 정책, 이런 어떤 삼박자가 맞아야 돼.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병역 신체 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매일 채소나 과일만 먹는 고강도 다이어트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병역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고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으며 몸무게를 고의로 55.4kg에서 48.1kg로 줄여 신체 등급 4등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자도 아닌데 우리 집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정부 고지문이 주변에 전달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47살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부 고지문을 받은 겁니다. 단순 해프닝이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악을 넘어 아연실색해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고지문이 이웃 주민 등 인근 300여 세대와 학교, 학원 등에까지 일제히 전달된 겁니다. 삽시간에 한 집안에 멀쩡한 가장이 성범죄자로 몰린 겁니다. 한 집안의 멀쩡한 가장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질 정도의 성범죄자로 뭔 이런 황당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일단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관련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법무부는 다시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 전달받은 정보를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 올리고 이웃 주민과 학교 등 관련 기관에 고지문을 발송합니다. 애초 정보 수집, 제공자와 전달자, 게시 및 고지 주체가 모두 다른 구조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전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던 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며 벌어진 일인데 경찰도 법무부도 여가부도 이런 사실을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최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찰은 고지문을 발송한 건 여가부 아니냐며 책임을 면피하려 듭니다. 저희가 하는 신상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공개하는 알림이 운영은 여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이트. 고지문을 잘못 발송한 여가부는 자신들은 법무부에서 받은 대로 공개하고 고지한 것이라며 책임을 법무부에 떠넘깁니다. 일단은 정보 자체를 저희가 법무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주시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방송에 거듭된 요청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마음 먹고 경찰에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다든지 이사를 하고 재신고를 안 한다든지 하면 이번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문 발송을 담당하는 여가부 관계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며 말을 흐립니다. 정보 제출하는 거를 만약에 기피한다거나 속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령상에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자의와 처분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주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를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애초 정보를 잘못 전달한 담당 직원을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A씨 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경찰도 여가부도 법무부도 이렇다 할 답변도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외출이 금지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선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법조인협회 공동 주최로 한국형 증거 게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이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장 기자,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증거 게시제도 이게 뭔가요? 네, 증거 게시 제도는 영어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불립니다. 네. 재판 전 증거 게시 제도 정도가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재판이나 심리 개시 전에 네. 원과 피고 양쪽이 모두 소송 쟁점과 혐의 입증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요. 네. 그 범위 내에서만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증거 게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토론회 제목으로 미뤄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신속성과 효율성입니다. 네. 먼저 공정성 관련해서는요. 네. 증거 게시 제도는 통상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불타는 BMW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대 회사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네. 관련 핵심 자료는 회사 측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주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증거는 피고 측인 국가나 기업, 의료기관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제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진위 불명의 상태가 되고 또 패소가 증거 게시 제도는 이런 정보 비대칭성과 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네. 기업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한 자료 범위 내에서만 쟁점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사건의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권 행사, 권리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신속성 및 효율성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2018년 민사 본안 통계에 따르면 네.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인 반면 2심인 항소심은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심보다 2심 심리 기간이 한참 더 오래 걸리는 건데요. 네. 일단 1심이 끝났으면 2심에선 1심에서 문제된 쟁점 위주로만 다시 다퉈야 하는데 네. 증거 조사부터 다시 다 시작해서 네. 새로운 쟁점까지 내놓으며 다투다 보니까 1심보다 항소심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 개시 전에 관련 증거를 모두 다 공개하고 네. 공개한 자료 안에서만 다투는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네. 이런 항소심 재판 기간 역전 현상은 물론 네. 1, 2심 모두 재판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오늘 네.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앞서 영어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한다고 하는데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증거 게시 제도가 보편화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네. 일례로 중금속 오염을 발생시킨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법정 투쟁을 그린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보면 네. 법원이 증거 수집과 제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미국에선 이처럼 본안 소송에 앞서서 소송 당사자 간의 각종 증거와 문서 등을 공개하고 교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 밖에 독일은 독립적 증거 절차, 일본은 당사자 조회 제도라고 이름과 제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이 재판 전 증거 게시 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도입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미국에서는 당사자의 합리적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 범위와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떤 형태로 제출받을 것인지를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제 정보 제공 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그리고 부제출을 허용하는 면책 특권은 둘 것인지, 그리고 비용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도가 장점이 있을 수만은 없을 테지만 취지가 좋다면은 정치하게 논의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처럼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정 검사는 사기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두고 진범을 밝혀내 피고소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 사건을 포렌식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검찰은 1997년부터 사기 진작과 역량 제고 목적으로 매년 2차례 우수검사 3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업무 실적, 공직관, 근무 자세, 사건 처리 외에도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성적 확인 시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 지원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실종자 및 유족들에게 참사와 관련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오늘 오전 11시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 사업 착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6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